자, 정치본색 진행을 맡은 한진입니다. 자, 오늘은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진짜 새 시대,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공통된 것 같아요. 하늘이 유독 더 파랗다. 날씨도 좋고 마음도 홀가분하고 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두 분도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가 이제 어저께부터 조금 체감이 되는 일들이 계속 발표가 그렇죠.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여전히도 뭐 어제도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뭐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이런 표현도 나왔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바뀌었지만 아직 뭐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고, 뭐 이게 교차되는데 어쨌든 뭐 6개월 내내 너무 무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이 터널의 끝이 어딘가 이랬었는데 이제 끝이 났다, 이게 이제 그 심정들을 하늘이 유독 파랗다라는 표현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갖 정말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탈모 이런 진짜 합병증을 다 겪고 있다가 이제서야 좀 홀가분해졌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연신 사람들이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정말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막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게 날씨도 정말 좋은 것이 사실 날씨 탓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이재명 정부의 새 시대가 열렸다. 우리 모두의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담아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갖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오늘 반영하는 게 코스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뭐 2,800선 돌파했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11개월만 뭐 12개월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게 뭐 당장에 대통령 바뀌었다고 경제가 뭐 하루 만에 좋아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이제 심리의 반영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기대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기대나 희망 이런 것들이 좀 사회에 이제 좀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국제사회에서 보는 어떤 인식들도 다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역대 정권도 출범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뭐 증시도 상승하고 그런다라고 얘기했는데 역대 정권들 싹 보지만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만 지금 그렇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 긴 어둠의 터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코스피가 뭐 너네만 오른 게 아니다 이런 죄를 뿌리는 것 자체가 정말 올바르지 않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에 약간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고 있는. 네, 본인들이 여당할 때 맨날 야당이 이제 말하자면 무슨 논평 내고 본인들 입장에서 성에 안 차는 얘기하면 말꼬리 잡는다, 발목 잡는다 이런 표현 많이 써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전형적으로 새 정부 출범하고 이튿날 주식이 올랐으면 이게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말꼬리를 잡는 것처럼 덤비는 태도가 아직 야당을 제대로 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느낌이 좀. 그것도 그런데 사실 그런 포인트 말고는 좀 적절하게 지적하는 요소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얼마나 지적할 게 없으면 저러냐.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첫 출발이었다. 이런 평가들도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본격적으로 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소식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자, 속보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속보가 나왔어요. 그 희대의 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언법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출근길에. 이제 공론장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걸 희망한다. 그리고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100년 대계가 걸려 있으니까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자세히 좀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발언인 즉슨 결국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한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을 뭐 내심에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게 큰 구조 개혁인 건 사실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회적 수기 과정이나 공론이 있어야 되는 건 맞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민주당도 이제 어쨌든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오늘 뭐 본회의에 일단 안 올릴 방침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이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맥락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처리할 경우에 그에 대한 반발이 따를 수 있다. 뭐 이 부분이 반영돼 있는 거라서 뭐 원론적으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얘기가 밟아야 되는 과정은 맞는 건데, 다만 이런 아쉬움은 있죠.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말하자면 해야 되는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 일이었다면 진지게 했어요. 네, 진지게 그거를 이제 먼저 와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논의가 촉발된 배경이 뭐 조희대는 아니라고 표현하셨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선거 기간 중에 이상하게 처리한다.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 있고 이 얘기를 했어야
좀 사리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조의대 제안은 일축해야 된다 이런 채팅도 있었고요. 시간 주지 말고 꼼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이미 진즉에 했어야 될 일이다라고 기자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실제로 이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게 한 2-30년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지금 2-30년 동안 논의가 진행이 됐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회 청문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예. 지금 대법관들이 한 해에 처리하는 이 사건 수가 4,000건이 넘는데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다, 검토하기에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항상 예.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 증언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니까 수기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인데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갑자기 나타난 논의가 아니라 정말 20-30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뭐 오늘 꼭 본회의에 통과되지는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정말 공론의 장을 열어서 대법관을 늘리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한 연간 4,000건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법원을 보면 연간 한 2,500건이고 고등법원이 200건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4,500건을 맞아요. 지금 네. 연간 할당해서 받는다라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4,500건에 이르는 것을 업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기능적으로 좀 마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 지키고자 하는 것은 어떤 자신들의 어떤 알량한 권위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관예우에서의 어떤 힘 이런 그렇죠. 것 때문에 지금 네. 계속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자, 이 국회 내부의 사정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내부 취재를 좀 하면서 정기한 그 대표님이 여러모로 좀 확인한 사안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정기한 대표님하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예, 지금 바로 어떻게 연결돼 있나요? 네. 자, 정기한 대표님. 잠시만요. 스피커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예. 예. 연결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연결됐습니까? 네, 대표님. 네, 그 안녕하세요. 대법원 내부 취재를 하셨다고요? 자, 지금 대법원장, 들고 있어요. 자, 대법관 30명 정원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대법관 정원 문제는 실제로 대법원 개혁 과제 중의 하나였고, 지금 이 문제를, 원장인 조희대의 생각대로 주는 것은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예. 하는 의견이 이제 굉장히 많아서, 별다른 논란 없이 30명 정원까지 가보자라는 것으로 이제 갔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그렇군요. 내용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언론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에 민주당에서 법사위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었다 진행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대법원의 개혁은 대법관 정원이라고 하는 원래 대법원 판사들의 개혁 과제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법관이 소수로 이제 이렇게 구성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소하는 계기로 예. 삼는다. 그래서 이 법안 통과를 통해서 첫 번째는 대법원 개혁 과제를 해당 기관에서 요청한 걸 받아들이는 형식. 두 번째, 대법원장이 요청을 했던 좀 이런 것들을 좀 유보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법원장의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은 무시하는 이런 정치적 예. 판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발언은 굉장히 외로운 외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발언을 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방송 중에서도 드리긴 했었는데 결국 이제 국회와의 어떤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은 그걸 바라지 않지만 전국 3,000명의 판사는 지금 대법원 제도를 개편하고 대법관을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내용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개혁 과제에 대해서 본인이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냐 아니면 본인도 이것을 수용하고 국회에서 당연히 법으로 이렇게 이제
정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이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보면 예. 대법관의 종업 문제가 일종의 개혁을 추진하는 신호탄이 될 텐데 자, 예, 통과시키냐 통과시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래서 국회가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중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침 전화 연결이 된 상황에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와 관련해서도 혹시 취재된 부분이 있을까요? 뭐 사태는 예견됐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힘의 쪽에서 보면 상당히 선전을 했다. 이제 이 경우에 이제 향후 당권을 누가 주도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서 실제로 김문수 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문수 후보가 예. 당권 도전을 할 것이다,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대선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상황이 이제 올 것이고 그 경우에 이제 친윤들은 설 자리가 더욱더 없다. 김문수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 이번 내란 비상경과 관련돼서 윤석열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했고 대국민 사죄를 통해서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한 사죄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고 예. 향후에 국민의 힘을 이끌어가는 이제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당 대표가 김문수가 되면 결국 윤석열과는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되는 상황. 예. 본인은 윤석열과 함께 시작했지만 한덕수 단일화 과정에서 윤석열로부터 밀려났고 그리고 대선에서 어느 정도 득표율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당은 내가 윤석열을 배제하고 김문수 주도로 끌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강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그 김문수 쪽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상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린다면 예. 사실상 당권은 이제 김문수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친윤 권성동 뭐 이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권성동의 오늘 사태는 당연한 수준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측면. 그리고 권성동은 이제 책임의 시간으로 본인이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제 예고되어 있고요. 당은 지금 김문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럴 경우에 대구 경북 정당 그리고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지만 당의 실질적인 지배권은 김문수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친윤 정당에서 김문수 정당으로서의 재편 그 첫 스타트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로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정기환 대표님 또 이렇게 발빠른 취재 그리고 정보 전달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기환 스픽스 대표와 연락을 나눠봤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 나온 김에 또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친윤계 측에서는. 왜냐면 한 30%대 정도의 그 득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던 모양인데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그 홍준표 그 당시 후보가 24%를 득표를 하면서 그래서 당권을 잡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엔 41%가 넘어가니까 그 당 장악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좀 세졌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김문수의 정당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광훈의 힘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김문수가 어떤 인물이냐를 우리가 다시 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내란세 사태를 거치면서 조기 대선을 치를 때 김문수가 그 어디죠?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시절에 김문수가 계속 그 지지율 1위가 나오면서 빨리 이 후보로 나와야 된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살짝 있었냐면 김문수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사실 생각보다 괜찮다 사람이. 그래서 본인이 나서지 않고 본인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면서 뒤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예견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예.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경선 후보 1등으로 등록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덕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 친윤계에서 그렇게 많은 핍박과 모욕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꼿꼿 문수라면서 예. 결국
그 대선 후보의 자리를 쟁취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홍준표 전 후보가 24%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지금 김문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행보와 김문수 특성상 당연히 당권 도전을 해서 당권을 장악할 여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과 근데 그 이후에 무엇을 또 봐야 꿀잼 각으로 보고 싶냐면 어쨌든 그 와중에 친윤과 친한과 친홍 세력들이 각각 분열이 된 상황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분열돼서 실질적으로 분열까지 이르게 되느냐 이런 지점들이 좀 앞으로 관전 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어떤 보도들의 내용들을 보니까 친한계는 벌써부터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론을 주장하기에는 득표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계산대로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애초에 김문수가 1위를 할 때도 야, 저게 신기루지 무슨 김문수가 나오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김문수를 각기무시한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김문수를 민 거예요. 근데 거기다 보니까 기층 당원 중에 정강훈 류들이 꽤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의 목적은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 이거를 깃발로 해갖고 김문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당연히 수순대 그 다음 계산은 뭐였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덕수로 바꿔야지 라고 했는데 일단 그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제 김문수 그 후보가 그 얘기도 했지만 그거 당내 민주주의에 져야 되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독립을 한 건 뭐냐면 지지율로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40%가 넘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내가 당연히 잡는 거지. 내가 지지율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인데 지금 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친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 막대기가 나갔어도 그만큼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처음부터 김문수를 그렇게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서로 다 생각들이 다르고 저기 하와이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내가 잡아야지 그러면 왜 김문수가 잡냐 그거를. 김문수는 그렇죠. 선거 패배했는데 또 바라보는 각도가 다를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친한계는 당내에도 한 20명 정도 현역 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제일 목소리가 큰 스피커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침 저녁 유튜브 다 나와요 친한계.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당내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 그리고 국민의힘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내심 속에 저 10년 전 김문수를 갖고 또 이거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대선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대안이 없었으니까. 근데 당권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당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해야 돼요. 근데 이 지방선거 공천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국민의힘 중진들 중에 꿈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김문수에게 기탁할 수 있느냐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쉽지 않아 보이는 길이긴 하다. 덧붙여서 사실 이제 친한 친홍 뭐 이런 계파 갈등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시간에 뭐 얘기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후보 어떡하죠? 김문수의 김문수의 약점이 이제 더 많이 드러날 텐데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광훈과의 커넥션 이 사람이 정광훈 목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관계들이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리박스쿨이 이건 정말 앞으로 줄줄이 고구마 줄기 캐연 나오듯 여기에서의 연관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운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어서 당권을 장악했을 때 그 지지 기반이 흔들림이 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지선 때까지 이 뭐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전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생각이 들어요. 아직 다 망한 것 같지만 아직 다 안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선을 그러니까 물론 목표가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 이제 말하자면 내가 이재명은 못 찍겠다라는 사람들이 집결한 표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 그렇죠. 표는 온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이번에 출구조사에서 이른바 왜 샤이보수가 있었냐 해서 내가 김문수를 찍었지만 김문수를 찍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다시 이 인물을 가지고 이 혁신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연관을 지려고 해도 김문수를 보면서 혁신이나 쇄신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다라고 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또 뭐냐면
명태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특검법들이 통과가 될 텐데 명태균 특검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란 특검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요새 이슈인 리박스쿨 뭐 이런 것들에서 당이 굉장히 어수선해질 거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당권을 김문수에게 주는 게 우리가 맞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개파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더욱더 아사리판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누구 말 맞더라 점차 더 뽀개질 수밖에 없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본인들 스스로 좀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채팅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완벽한 극우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건 요쯤 하고요.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드디어. 자, 이번에 드디어 좀 행복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노무현 정부 이후로 별칭이 붙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때는 문민정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국민의 정부였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참여정부. 근데 이번에는 국민주권정부라고 이제 지금 확정이 되었다라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년간 그간의 어떤 이 힘들었던 우리 그 고생길들을 우리 모두가 다 체득하고 있던 게 있었고, 그 내란의 밤으로써 사실 쐐기를 박으면서 이 국민 주권이 무너져 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국민 주권이 실종되어 있던 시기에 무엇보다 이제 빛의 혁명으로 탄생시킨 정부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 의미는 더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어제 그 현충원 참배에 가서 방명록에 뭐라고 쓰셨냐면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 그렇죠. 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쓴 방명록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지금 오늘 새로운 세상을 맞았는데, 어쨌든 이 방명록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국민이 지금 여러 번 강조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그 유세 현장에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는데 거기에서 후보 연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강조한 것이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행정과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런 국민을 대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빠지지 않고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에든 어떤 그 이름 네이밍이 그 내용을 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을 위한 그런 앞으로의 방향을 나아가겠다라고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란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느냐, 정체성이 뭐냐,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설명한 거 보니까 이제 민주정부를 계승하는 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호남 정권이다 이런 공격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하는 네이밍이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어쨌든 시민들이 경선에 처음 참여하는 어떤 정치적인 참여의 열기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을 강조점을 준 건데,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별칭이 없었냐?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그때 이제 바로 출범을 하면서 한 2달 정도 말하자면 그 인수위는 아니지만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정 자문을 하는 기간에 어떤 정부로 갈까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먼저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거를 뭐 한 2달 후에 또 별칭을 만드는 약간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정부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자시부터.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가 내란을 극복한 정부, 이거에 가장 적합한 네이밍이 아닌가 뭐 이런 판단들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그 정부 자체가 인수위가 없이 이제 출범했던 만큼 여러모로 정신없는 시기를 좀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시기에 어쨌든 간에 주어진 그 여러 과제들, 굉장히 또 막중한 과제들이 산더미로 좀 산적해 있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더욱더 신속하게 갖춰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어떤 면모들을 보게 되면 반응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놀랄만한 인선이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근데 이 각각의 인선의 특징들, 두 분이 보시기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주의하게 볼 만한 부분이었을까요? 일단 1차 인선을 보고 진짜 일하고 싶구나,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았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지금 뽑힌 이 인선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보려면 예. 예를 들어 달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 말고 더 할 사람이 누구 있나? 김민석 아. 말고 아니면 비서실장 강훈식 말고 더 거기에 어울리는 적합한 인물이 있나? 라고 다시 반문을 해보면 사실 이분들이 정말 딱 맞춤형 같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인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예전에 통실에서 스스로 혼자 가둬지면서 유튜브만 보다가 지금 이런 뭐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만 보더라도 이분들은 평소 의원들이랑도 관계가 엄청 좋고, 그리고 굉장히 캐릭터도 좋으시고, 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국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두루 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두 분이나 그 이후에 다른 인선들을 보더라도 되게 전문적이구나, 그리고 통과, 그리고 국회의 소통이 정말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척척 진행이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직 다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일단 보면 일을 빨리 하겠다 이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손발을 맞춰본, 그래서 어쨌든 내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인물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그 인물들도 많은데 국회의원이 170명인데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민주당 내 평가도 괜찮은 이런 인물들로 구성을 우선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내란 이후기 때문에 사실 관료 출신들을 발탁하는 거에 약간의 검증의 문제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리스크가 있죠. 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으로 일단 그거 한 것 같고, 저는 재밌었던 게 국정원장에 이종석 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예. 여기가 이제 뭐 과거 NSC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력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외교 라인에서 보면 한 명 동맹파고 한 명 자주파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 부딪혔던 때도 있는데, 어쨌든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종석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면서 그 안보실장에는 동맹파에 속하는 국무국장을 지냈던 위성락 의원을 임명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이 일을 잘하면 예. 이 상관없이 과거의 이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발탁해서 쓰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던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한 세 사람 정도만 봐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김민석 의원이 이제 총리로 이제 발탁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보면 김민석 의원이 뭔가 이념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걸 떠나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조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이제 강경보다는 뭔가 실용을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중도 실용의 그룹에 속하는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실용주의에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강훈식 의원 역시도 그간 뭐 대선 캠프에서 보여줬던 여러 그 전략가적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가,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을 또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뭐 발탁을 했다, 여기에 대한 또 긍정평가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위성락 안보실장 역시나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북미 외교에 있어서도 정통한 인물로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외교관 출신의 이 안보 전문가로서 역시나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발탁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면면을 하나하나 다 보면 역시 이 실용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외에도 계속해서 인선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보면서 평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제자의 또 가장 또 주요하게 볼 만한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하는 정부에 대한 것들 강조되는 거. 바로 어제부터 야근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돼서 캡처돼가지고 사진들이 막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비서실장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더라고.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이었죠, 네. 그게? 비상경제점검회 TF를 구성하라고, 그러니까 뭐 후보자실부터 예고를 했었죠. 예.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어제 인선에서 정책실장이랑 경제수석이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빠졌는데 어떤 인물이 이제 기용이 되는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제 그 전에 그 이주호 권한대행을 지냈던 이주호 이제 교육부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을 하고 이제 그걸 또 반려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어제 예. 숨가쁘게 좀 그렇죠. 이어졌는데, 오늘 이제 6시 반까지 다 부서별로 사출을 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다 복귀해라 이렇게 예,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통령실 아직 오전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대통령실에 지금 과연 출근들을 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오늘도 하루가 좀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돌아가면서 내부에서는 계속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받았던 그 출입 기록이나 이런 걸 이제 발급받은 걸 가지고서 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인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이 쭉 우리 민주당에 그리고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 시절의 이 모습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가 너무 준비되어 있었다. 야, 너무 그렇죠. 적재적소에 해야 될 일들을 뭐 머뭇거림이 없이 척척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일정대로 소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다 자리를 비우고 심지어 복귀를 이야기해야 되고 사무실에 컴퓨터와 뭐 프린터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연필 이런 거 갖다 줄 그런 사람들도 없다. 이렇게 굉장히 토로하는 말씀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는데 어쨌든 빨리 이게 정상화되고 안착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지금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척척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맞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여러 그 준동 이런 것들이 또 걱정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꼬숩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너무 통쾌한 지점이죠, 사실.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는 뭐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당연한데 예. 문제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갑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수 정당으로서 야당을 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거의 없는 예, 상태고 그렇죠. 그런 정치력 같은 것들을 발휘하지 않은 세월이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이 난관일 텐데 아무런 존재감도 없을 거예요, 당분간. 아, 그렇죠. 네,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뭐 초반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거를 김문수를 앞세워서 간다?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리고 이 소수 야당인 경우에 전체 이제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 원내에 없으면 상당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지금 얘기되는 사람들 다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뭐 예. 한동훈, 네. 김문수 다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깝깝할 겁니다. 오늘 당장 본회의 열리면 이제 깝깝함이 뭔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던 그 시간부터 해서 아마 국무회의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고 지금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뭐 첫 회의였던 만큼 국무회의에서 주로 이제 나눠지는 것은 부처별 현안에 대한 것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비상경제 대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영역이라든가 그러니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대책, 대비를 하는 것에 아무래도 논의에 좀 포커싱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여러모로 지금 국무회의 과정에서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라는 점을 또 언급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 밖에 그러니까 이제 경제와 민생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무회의에 나왔던 어떤 메시지들뿐만 아니라 그건 뭐 국무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또 전망하셨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떻게 좀 판단하셨습니까? 당분간은 대통령실이랑 국회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국무위원 중에 뭐 예를 들면 내란과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다 가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부처별 보고를 받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이제 늘 공무원이었던 분들의 역량에 이제 말하자면 기대는 것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 이건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점을 뭐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하자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행정적인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예.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뭐 추진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한다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뤄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뭐 보고 받는 페이퍼가 한 페이지 넘어가면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대통령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예. 부처가 안 움직입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뭘 해보려고 하면 대통령이 화를 내면 일이 안 돌아가는데 어제
대통령이 자기 개인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주면서 그렇죠. 조그만 아이디어라도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전체 공무원 사회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활기로 순환돼서 좀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국무위원들 다 바뀔 때까지 상당 시간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무위원들 협조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락을 해라 하면서 이제 연락처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도대체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를 해도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재명 AI 설이. 그렇죠. AI 설이 네. 나오는데 아마 그 강력한 이 행정력의 어떤 대가로서 그 면모를 지금 시작부터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에 하려고 네네. 싶은데 그 이재명 그 후보 때 연설할 때 뭐라고 계속 또 강조하셨냐면 최고 책임자의 자세에 따라서 직원들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예. 말씀들을 정말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개인 번호에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정말 일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뭐 우리 국무위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예측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선에서 정말 일을 하는 많은 공무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새 시대에 따라서 정말 일할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나라가 정상으로 지금 복귀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상한 정권을 만났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더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근데 강력한 행정력의 대가고 워낙에도 이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일을 잘하는 정치인으로서 평가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더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군 지휘통제실에서 그 주요 지휘관 소개를 비롯해서 어쨌든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방첩사가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방첩사가 이제 국방부 직할대이기 때문에 사실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도 나오진 않는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방첩사가 왜 없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 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대한 신호탄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좀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내란 이후에 이 주의통제 자체가 내란을 기획하고 음모했던 그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갖고 이제 다 이름을 내가 여기 바뀌었다, 내가 여기 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군이 엄청난 메시지가 될 거고 예. 군은 제가 기자 생활하고 나서 이후에 뭐 군개혁 이런 게 정권 초반에 이슈였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예. 근데 지금 이제 군은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대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뭐 한 30년 만입니까? 40년 만이라고 해야 됩니까? 군이 어쨌든 시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사건 이후에 탄생한 정권이기 예.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군은 바꿔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 이제 긴장감을 갖고 있을 건데 어제 콕 집어서 방첩사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내가 이 일을 내가 여기 와 있고 너희들 개혁할 것이다. 이 강력한 메시지로 아마 군에는 수신이 됐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 기회에 실은 방첩사가 사라져야 될 조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첩사의 기능이 이미 사실 국방부에 안보사, 그러니까 군사 안보 지원사라고 하죠. 거기에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방첩사의 역대 그 만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12.12 네. 군사 쿠데타 때도 결국 뒷받침했던 조직이었고, 그 이후에도 정치적 목적의 어떤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실제로 그렇게 악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권력자의 의지예요. 예. 맞아요.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정원이 대남정보 수집 권력자가 안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수집해도 자기네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권력자가 야 그거 좀 해와봐 이러면 그때부터는 완전 다른 판이 되는데 지금 방첩사의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뭐 여러 번 바꿨습니다. 보안사령부라고도 불렀다가 그렇죠. 방첩사라도 불렀다가 기능을 이관도 시켰다가 했었는데 예. 저는 이게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괴이한 예. 권력자가 이 방첩사를 이렇게 활용한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또다시 그렇게 괴이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 이게 시스템이 없으면 또 활용되는 거 아니야? 이용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시스템 개혁을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대통령이 바뀌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휘통제실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뭐 국정원의 문제도 그렇고 경찰의 정보 수집 문제도 이렇고 이제 제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나 그 참여정부에 있었다가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들어가면 좀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의 갈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방첩사가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인사가 가득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3년 11월에 그렇죠. 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당시 이제 부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 장성, 심지어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파악을 해서 이걸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당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때부터 보고가 들어간 모양이고요. 국방부 장관일 때도 지속적으로 보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에게도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블랙리스트를 운용을 해왔다. 이것이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지금 이 시점에 방첩사는 더욱더 위험한 집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려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려가 들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또 들여다보고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아니 윤석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조직으로 지금 어떤 정보까지 수집해서 이 나라를 3년 동안 이렇게 좌지우지 했을 것인가 라는 게 첫 번째로 든 생각이었고 그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들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군을 위해서 뭐 외교 관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리 보전 그리고 윤석열이 좋아하는 어떤 맞춤형 말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오는 데에만 지금 집중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방첩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이게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이 구조의 문제를 정말 단단하게 시스템적으로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 누가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어떤 이후의 대통령이 또 와서 이들을 또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블랙리스트 문제도 그렇고 정말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약 한 1만여 명 정도가 지금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가 4,000개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를 꼭 좀 많이들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좋아요가 많이 눌려야 알고리즘을 타서 많은 분들께 또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셔야 중요하네요. 중요한 부분이다. 돈도 안 들고 시간 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1초면 눌러요. 1초면. 근데 국방장관을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민간에서 맡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것도 굉장한 메시지가 될 걸로 보이고 나쁜 권력이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윤석열을 예를 들자면 김용현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군을 통해서 정보를 갖고 오고 김용현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올드한 예전에 사라진 일인데 내가 대단한 정보를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을 통해서 정보를 하고 이게 예전에 이제 검찰 범정이나 이런 데서 하던 기능이죠. 이것도 이제 윤석열이 하던 버릇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정보를 또 받아서 검찰들도 우리가 대통령이랑 직거래를 하고 있어. 뭔가 대단한 정보 보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뭐 찐윤이나 김건희나 다 그런 라인들을 펼쳐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라인들끼리 서로 빠킹도 나고 이건 누가 한 거냐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 된 건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력구조 개혁이라는 건 그걸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권력자가 관심을 안 두면 돼요. 예,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직접 소통하고 직접 관리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는 사안을 잘 모르고 이거를 김용현 말만 들어야겠다. 김건희 말만 들어야겠다. 아니면 검찰에서 보고하는 애 말만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맡을 수 있고 그래서 다 투명하게 하면 되지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하고 현안에 대해서 장악력을 높이고 해야 하는 과정으로 가다 보면 군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윤석열 같은 망상론자가 있으니까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니 이 윤석열이 대통령의 탈을 쓰고 검찰총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이 정보를 수집받고 거기에 대해 그걸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이런 자태를 지금에서야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특검 이제 오늘자로 이제 발의되는 내용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외환과 관련된 것도 이제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 전반에 대한 그 개혁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뭐 수두룩 빽빽 남아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판교에 정보사 오비들을 왜 갔던 것인지, 맞아요. 150명 정보사 요원들은 왜 성남에 모여 있었던 것인지, 뭐 북한군 군복은 왜 샀던 것인지, 뭐 영연백도 그렇고. 등등등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뇌부 몇 명이랑 한 50명 정도 못 뽑힌 거 말고는 수사가 진척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이제 말하자면 12.3 비상계엄에 군이 어느 정도로 개입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오늘 특검 통과시켜서 해야 되고 그거 정치보복 아니야 뭐 하는데 아니 군이 시민들한테 계엄하려고 하는 걸 수사하는 걸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국가 시스템이나 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끝까지 해서 마지막 연루자 한 명까지 다 처벌하는 기록을 남겨야 그럼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 보복인 거 아닙니까? 근데 내라는 전 국민이 목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걸 강조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한 씨알도 안 먹힌다. 정치 보복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이냐고 했는데 자기랑 같이 대선에서 붙었던 이재명을 향해서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별건 수사를 해나가는 게 정치 보복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김문수를 상대로 자 이제부터 김문수를 턴다. 어떻게든 김문수를 제거한다. 해서 가서 김문수의 이 혐의를 털고 저 혐의를 털고 세무조사하고 뭐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관용비 썼다고 다 이렇게 가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프레임을 걸기에는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막중하다. 이게 내란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다시 정부가 생긴 건데 여기다 대고 그 수사를 하는데 지금 수사만 하면 우리가 적폐청산 때처럼 또 정치보복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납득은 되지 않지만 사실 그들은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본인들도 굉장히 그 내란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란의 수사를 방해하고 그걸 옹호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이렇게까지 진척되지 않았고 종식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정말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이번에 특검이 발의되는 게 일단 최혜병 특검 관련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의 이 게이트 관련된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건희만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명태균 건진법사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전성배가 아니라 건진법사라고 들어간 게 좀 웃음 포인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심각성들이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란에 대한 부분 특검도 역시나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여러모로 이제 특검마다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안에 이제 포함되는 특검 검사의 수도 좀 다른 모양인데. 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좀 어떤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더 이상 거부권이 없다. 우리는 이 특검을 쭉쭉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당연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게 될 건데 국무회의 이후에 12일 내에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대요. 그렇지만 빠르면 나흘 안에도 시작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면 우리가 다음 주 끝에는 이 특검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검이 진행되는 기간이 90일 그리고 30일 연장, 30일 연장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그리고 또 특검이 시작되는 그런 준비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준비 기간 동안에는 특검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통과되는 이 특검법에는 이 준비 기간 20일 동안에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40명 그리고 파견 공무원이 80명 뭐 이런 수준으로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어디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내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시작도 하지 못했고 외환 정도는 건들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특검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특검의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뭐 2년 3년 계속 늘어지게 우리가 이 수사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의 숫자를 뭐 60명 정도로 더 늘리는 그런 방안도 좀 수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최대 어쨌든 150일의 기간 동안 이 여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다 파헤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도 막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점검찰청 거의 2개 분량은 다 털어 넣어야 된다 인원을. 그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여튼 지금 이 발빠르게 좀 민주당이 그 특검에 대한 준비를 또 사전에 했던 부분들이 그 특검을 그러니까 최대 예, 예. 150일, 20일 잡으면 170일 그러면 한 6개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6개월 안에 최대 150일인 거죠. 예, 아,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통과시키고 아, 예, 예.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수사 기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죠. 이제 기소를 하고 후에 공소유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돼야 돼서 이 150일 동안 특검을 통해서 어쨌든 내란, 김건희 관련돼서 제기됐던 의혹들 그다음에 최상병 관련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법기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사법기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튼 지금 이 특검 상황들은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확인되는 대로 이야기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3년 그리고 이제 이 내란의 밤 이후에 이 6개월간 묵었던 체증들이 그냥 싹 마침내. 내려가는 듯한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예. 세 개의 특검이고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 등장인물은 거의 겹치거든요. 그렇죠. 최상병 특검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아닙니까? 하나로 연결되죠. 핵심은 뭐 내란 특검도 역시 윤석열, 김용현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은 어쨌든 김건희고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등장인물들은 한 10여 명의 등장인물도 굉장히 바쁠 거다. 예.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특검을 또 누가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인물을 또 이제 인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려하고 있는 대로 민주당에서도 많이 신경 써서 확인하고 있는 듯. 근데 제가 그냥 특검 여태까지 취재하는 예. 걸 보면 특검은 실제 특별검사를 누가 맡냐보다 사회적인 기세입니다. 이 그렇죠. 특검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예. 그 특검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지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특검할 게 아닌데 정쟁의 산물이네 이러면 특검이 힘을 못 받아요. 예, 근데 예. 특검은 엄청난 국민적 지지와 관심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한다 이 기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거를 유지해 가는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져요. 예를 들면 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거를 왜 처벌을 못 하는 거야? 검찰은 왜 이걸 수사를 안 하는 거야? 야 어떻게 억울하게 그걸 하다가 부당한 지시로 군인이 죽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이 마음들을 잊지 말고 이 특검에 몰아줘야 힘을 실어야 이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죠. 시원한 사이다는 맞습니다. 지금이 시작이다. 네. 예, 특검이 기세다. 네. 우리는 사실 이 특검, 그러니까 이 게임을 이미 해봤거든요. 네. 박근혜 정권 이후에 그렇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끝난 이후에 또 특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속도감을 있게 이걸 추진해야 되는가.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세로 몰아붙여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된 지금 이러한 여러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특검은 기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이 지금 네. 더 많은 이번 특검법 관심과, 관심 네. 갖고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광고 준비된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128만 원 놓치지 마시고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 시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자, 인터넷 성능은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기 때문에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비교는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했기 때문에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자,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분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모두 비교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고, 산삼순백 광고입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십시오. 자,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을 소개합니다. 자, 옛 어르신들은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이제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드셨다라고 하죠. 자, 이젠 그 산삼을 간편하게 한 병에 담은 산삼 순백이 있습니다. 자, 6월은 우리 몸에 이 에너지를 미리 채워야 될 때입니다. 자, 산삼 순백 한 박스에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의 분량의 사포닌이 꽉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양한 사포닌의 종류와 압도적인 농도, 흡수율을 높이는 이 컴파운드 K까지 강화해서 몸에 쏙쏙 에너지를 제대로 채워드립니다. 자, 온라인 후기 16,000여 건 이상 거의 만점 평점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6월에도 변함없이 산삼순백 1+1 그리고 사은품 천삼 발효식초 2병을 또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자, 단순한 사은품이 아니고요. 이건 자연이 만든 또 하나의 선물인데요.
국내 유일의 어떤 저온 자연 발효 식초, 고온 발효에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청명한 황금빛 원액. 자, 그 깊고 순한 맛은 식초라 부르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자, 몸에 채우는 산삼, 비우고 정화하는 발효 식초. 하나는 채우고 하나는 다스립니다. 자, 두 자연의 걸작이 한 세트로 여름이 오기 전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선택 산삼순백입니다. 자,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한 한겨레 21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